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창원공업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역사 과목 소개 영상입니다. 1학년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4월 17일까지 이 강의를 포함한 0단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챕터 강의들을 모두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0단원 강의는 간략한 과목 소개로서 필기나 퀴즈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할지 생각하면서 몸과 머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챕터부터는 강의 영상과 함께 퀴즈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은 EBSI에서 제공하는 박세훈 한국사 강의 영상이며 퀴즈는 강의 영상 아랫부분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해당 강의 영상을 다 뽑은 후 강의 영상에서 나간 진도만큼의 교과서 페이지를 찾아보고 참고하여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0단원과 1챕터 진도를 모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쪽에 보면 어서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라고 띄워놨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설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마음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서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그리고 하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사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하마란 동물 좋아합니까? 하마라는 건 순한글 말로 물뚱뚱이라고 하는데요. 뚱뚱하고 둔한 초식 동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마가 마냥 온순한 성격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악어나 사자도 하마에게 덤볐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질이 굉장히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하마는 왜 성질이 포악할까요? 사실 하마는 포악한 성질과는 별개로 겁이 굉장히 많은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혹은 새로운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주변에 덤벼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주변과 충돌할 수도 있고 수업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사 시간에서만큼은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이 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서 한국사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인지 교과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를 공부할 때 19세기 서양에서 역사를 5개의 시대로 구분했었어요.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그리고 현대시대로 구분했었죠.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선사시대, 그리고 고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조선 후기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전근대라고 하고 개화기부터 광복 이후까지를 근현대라고 해놓았죠.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선사시대는 도구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쯤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시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와 신라의 두 개의 나라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남북국 시대까지가 고대로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어디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고려 역시 처음에 건국했던 초기 그리고 중기를 거쳐서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원간섭기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고려 말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무슨 나라? 그렇죠. 조선이죠.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이 세워지고 난 초기 그리고 조선이 한참 발달하는 조선 중기 그리고 조선시대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굉장히 큰 사건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크게 변화해서 경제적으로도 변화하고 신분제도 변화하고 학문과 종교가 점점 다양해져 가는 과정까지를 배우는 것이 전근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개 재미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게 될 올해의 교과서부터는 전근대사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근대사까지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과서를 받아서 펼쳐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전근대사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그 뒤로 근현대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개화기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개화기라는 말은 교과서에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쓴 용어입니다. 개화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도 하고 혁명도 시도해봤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국권이 비탈되게 되죠. 조선 왕조가 망하게 되는 부분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의 우리들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맞서서 총을 들고 싸운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운 결과 우리가 광복을 쟁취하고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는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광복
왕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도 배워야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왕복 이후에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동포인 북한과도 분단되었지만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사 과목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5시기의 구분론에 비해서 한국사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역사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전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선생님이 어렵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역사라고 하는 건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한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간에 역사라고 하는 건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자연이 다르고 지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역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통일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올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시대가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배층의 끄트머리 혹은 피지배층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한계인 집단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지배층에 있다면 완전히 지배층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싶을까요? 완전히 피지배층이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 여러분은 시대를 변화시킬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사는 피지배층의 끄트머리에 있는 한계인들이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했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대혁명도 그러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대혁명을 이끈 사람들은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달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조선의 건국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볼 때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한꺼번에 눌러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과목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사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역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선사시대에는 군장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군장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연맹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 군장들이 힘을 합쳐서 더 큰 세력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군장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강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까? 왕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럼 한 명이 왕이 되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맹국가다음은 귀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고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는데 귀족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귀족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왕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접하는 어려운 용어들 누가 어떤 회의를 했다더라 누가 뭔가를 다스렸다더라 하는 것들은 사실 이 큰 흐름의 일부를 잘게 쪼개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연맹국가는 여러 군장 중에서 한 명의 왕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 왕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주변 지역의 왕국을 전부 다 정복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엔 여러 개의 나라였다가 세 개의 나라로 줄어들고 세 개의 나라로 줄어들고 두 개의 나라로 줄어들고 마침내 하나의 반이란 나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로 쪼개졌다가 다시 통일되었다가 쪼개졌다가 통일되었다가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나라가 점점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연구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살았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왜 연구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역사란 근본적으로 뭐냐? 역사의 본질은 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카라는 사람도 있고 랑케라는 사람도 있고 크로츠라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를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 어떻게 보는 게 맞다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 그리고 너, 나,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누군가 일기를 썼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입학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2004년생일 거예요. 2004년생 누군가가 일기를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17년 동안 쓰여진 일기가 한 방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썼던 일기들을 다시 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라면서 나의 역사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2004년에 태어났는데 몇 년도에 처음 말을 했어. 그리고 언제 처음 친구를 사귀었어.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 축구라고 하는 걸 언제 몇 살 때 했어. 그래서 그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몇 년 뒤에 유소년 축구팀에 가입했어.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친구를 사귀었던 일과 축구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쓴 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역사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물을 마시고 똥을 쌌다고 해서 그게 다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기를 다른 사람이 읽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일기를 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친구와 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기를 읽어볼 때는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나의 인생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기를 읽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 역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한 걸 기록을 해놨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역사 교과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사 교과서를 구성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과서에 실어놨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사실 각 시대마다 중요한 사건 혹은 인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사회. 네 번째, 문화죠. 정치라고 하면 대충 어떤 내용들이에요? 왕, 중앙정치기구, 지방행정기구, 법률 등등 골치 아픈 것들 많이 나오죠. 경제는 토지제도, 조세제도, 농업발전, 상업발전. 사회는 신분제도, 지배층이 어떻게 살았나, 비지배층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먹여 살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는 학문과 종교, 예술과 건축,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그 시대의 풍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긴 것들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나? 사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나? 문화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2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려웠구나. 그 시대 사람들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건 이 2가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공감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일에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게 한국사의 특수성, 그리고 세계사의 보편성, 그리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상대성, 이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과 합쳐져서 한국사라고 하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과거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가벼운 거 몇 개만 이야기합니다. 역사 시간을 쉽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상식들. 역사 시간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식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도 알아두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를 읽는 것. 여러분들은 숫자를 못 읽어요. 내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숫자를 못 읽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숫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들지. 자, 봅시다. 연대를 읽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 몇 가지만 살짝 알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서력기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예요. 올해는 2020년이죠. 그건 서력기원 202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서력기원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알려진 그 해를 서양 문명이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그 해를 서양 문명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걸 기준으로 연대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가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 예수가 태어난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봐.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다 보면 BC, AD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얘기예요. BC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 AD는 예수가 태어난 후. 근데 요즘은 특정한 종교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라고 해서 BC랑 똑같은 뜻인데 BC라고도 부릅니다. AB랑 똑같은 뜻인데 AC라고도 불러요. 미안합니다. AB랑 똑같은 뜻인데 CE라고도 불러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외우라고 안 해요. 서양은 이렇게 되고 동양은 어떻게 되냐? 연호라는 게 있어요. 연호가 뭐냐 하면 황제의 즉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A 황제가 살다가 갔어요. 그럼 아들 중에 B 황제가 나오겠죠. B 황제가 즉위한 그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거예요. 그럼 B 황제도 살다가 갔어요. 그럼 앞에 사용하던 연호는 거기서 끝나요. C 황제가 즉위한 바로 그 해로부터 다음 연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세는 거예요. 그게 연호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동양 같으면 중국이죠. 중국 황제가 연호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해서 우리 왕도, 조선왕이나 고려왕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연호는 중국에서 정하는 거예요. 중국 황제를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해요. 사실 연호가 어떤 의미인지보다는 연호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연호는 황제만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 황제들만 연호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연호를 사용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중국 너네 못지않게 황제의 권위를 부릴 수 있는 대단한 나라야 라는 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60갑자라는 게 있어요. 60갑자라는 게 있어요. 식간 12지라고 하는 걸 조합해서 만드는 연대를 세는 방법입니다. 식간이 뭔지는 몰라도 12지가 뭔지는 알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0개랑 12개를 조합해서 만드니까 조합이 몇 개 나와요? 60개 나오죠. 와,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럼 이걸 왜 내가 가르쳐 주느냐? 교과서에 사건 이름으로 나와요. 을사늑약,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기묘사화, 기묘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년도를 나타내는 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는 친구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연대계산법이 한 게 있는데 단기라는 게 있어요. 단군기원이라는 뜻인데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걸 기준으로 년도를 세는 방법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단군 할아버지는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대요. 그럼 올해가 2020년이니까 2333 더하기 2020 해가지고 4353이 단기예요. 올해는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지 4353년째 되는 날이에요. 당연히 우리나라만 쓰겠죠. 이 정도만 알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년도들, 숫자들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역사 시간엔 지도가 자주 나와요. 지도 때문에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현재 한국의 지역 개념을 알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굳이 몰라도 대충 동남쪽이었지, 서북쪽이었지 정도만 기억나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의 일부 지역도 포함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있는 이 땅, 중국 땅을 만주라고 불러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불러요. 만주 중에서 여기에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중국 애들 말로 랴오허라고 해요. 랴오허 서쪽에 있는 땅은 요하 서쪽. 랴오허 동쪽에 있는 땅은 요하 동쪽. 그게 요동이에요. 요동반도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주 중에서 이쪽 두만강 쪽에 붙어있는 이쪽 중국이랑 한국 경계선쯤 있죠. 여기를 간도라고 불러요. 한 개만 더. 한국이죠. 일본이죠. 역 가운데 있는 섬이 이건 뭐예요? 이게 대마도입니다. 이게 대마도예요. 대마도 일본 옆에 완전히 붙어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랑 일본 가운데쯤 있는 이 섬이 대마도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들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지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첫 시간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번 강의를 다 듣고 바로 밑에 있는 박세훈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퀴즈 강의를 다 풀면 여러분들이 1주차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따로 글을 올려놓을 생각이지만 모든 강의는 강의의 본 내용과 그리고 퀴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의 본 내용은 EBS의 박세훈 한국사 내용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박세훈 한국사를 듣고 난 뒤에 간단한 퀴즈를 풀고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학교에